20조, 돈보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한국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내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 결과가 이번 아랍에미리트의 AI 수주전에서 드러났습니다. 돈만 밝혔던 미국이 결국 한국에 백기를 들고 말았던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날 두바이 버즈 칼리파 82층 회의실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에단 밀러, 테크노웨이브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날은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20조 원 규모 국가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됐어요. 높이 6m짜리 통유리창 너머로 두바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는 아랍에미리트 정보통신부 장관 알 나히안을 비롯해 12명의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엄숙했어요. 우리 테크노웨이브 팀은 왼쪽에, 한국의 네오넷 AI 팀은 오른쪽에 자리했죠. 한국 팀은 단 4명이었는데 우리는 15명이나 됐습니다. 숫자만 봐도 승부는 뻔해 보였어요. 우리 프레젠테이션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팀장 마이클 존슨이 자신만만하게 일어서더니 홀로그램 프로젝터를 켰어요. 3차원 영상이 회의실 중앙에 펼쳐지자 아랍 관료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6개월 안에 완전 구축이 가능하고 전 세계 47개국에서 검증받은 기술이라고 얘기했죠. 가격도 한국보다 30% 저렴하게 제시했어요. 정확히 18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알 나히안 장관의 눈이 번쩍였어요. 그분이 옆에 있던 재무차관 알 막툼에게 뭔가 속삭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팀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동료 브래드가 제게 귓속말로 이야기했거든요.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한국 애들은 뭘 준비해왔는지 구경이나 해보자고 했습니다. 정말 자만에 가득 찬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한국팀의 발표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오넷 AI 대표 김성현이 일어서면서 첫 마디를 했어요. 화려한 영상 대신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노트북 하나만 켜고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무시했어요. 그런데 김성현이 설명하는 내용이 점점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AI 모듈의 내부 구조부터 보안 프로토콜 데이터 처리 방식까지 모든 걸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더군요. 제가 7년간 이 분야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투명하고 상세한 설명은 처음 들어봤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데이터 주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김성현이 분명히 말하더군요. 모든 데이터는 아랍에미리트 국경 내에서만 처리되고 저장되며 외부로 전송되는 일은 절대 없다고요. 심지어 그들 자신도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허가 없이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건 우리 미국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본사 서버와 연동해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거든요. 알 나히안 장관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시스템의 보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하더군요. 김성현이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현재 8개국에서 동일한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보안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각국 정부의 보안 인증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독일과 스위스 그리고 싱가포르 등 보안의 까다롭기로 유명한 나라들이었어요. 제가 점점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팀은 화려한 마케팅에 집중했는데 한국 팀은 순수하게 기술력과 신뢰성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김성현에게 AI 알고리즘의 학습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팀장 마이클이 저를 째려보는 게 느껴졌지만 정말 궁금했거든요. 김성현이 미소를 지으며 답변했어요. 모든 학습 데이터는 해당 국가에서 직접 생성되고 관리된다고 하더군요. 외부 데이터는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심지어 알고리즘도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미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학습시킨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거든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는 뻔했습니다. 아랍 관료들의 표정도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사이버 보안 담당 차관 알 라시드가 계속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현이 마지막으로 실제 시연을 제안했어요. 지금 당장 테스트 서버에 접속해서
시스템 성능을 확인해보자고 하더군요. 이런 자신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시연 준비를 못해왔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에 팀장 마이클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한국 애들 발표는 너무 지루했다면서 아랍인들은 화려한 걸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게 확실하다고 자신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팀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시스템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데이터 보안 부분에서요. 오후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었는데 저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한국팀이 제시한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화장실에서 우연히 김성현과 마주쳤는데 그분이 저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오더군요. 회의 중에 좋은 질문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기술에 대해 진짜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냥 호기심이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김성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혹시 시간이 되면 저녁에 커피 한잔 하면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더군요. 경쟁사 직원과 사적으로 만나는 건 회사 규정상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끌리는 게 있었어요. 오후 회의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예상대로 우리 테크노웨이브가 선정됐어요. 나희안 장관이 직접 발표하면서 가격 경쟁력과 빠른 구축 일정이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팀은 환호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었어요. 한국팀은 정말 의연하게 받아들이더군요. 김성현이 축하한다고 인사하면서도 전혀 실망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어요. 저녁 7시에 호텔 로비에서 김성현과 만났습니다. 혹시 마이클이나 동료들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김성현이 근처 카페로 안내하면서 말하더군요. 오늘 결과는 예상했던 거라고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물어봤더니 미소만 지었어요. 카페에 앉아서 김성현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질문했던 AI 알고리즘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화면에 나타난 건 정말 놀라운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수준의 정교한 보안 구조와 데이터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김성현이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점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실시간 위협 탐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접근이 있으면 즉시 차단하고 관리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구조였어요. 심지어 내부 직원의 비정상적인 접근도 모두 로그로 남겨서 추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도 설치 후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김성현이 단호하게 대답하더군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모든 접근 권한은 해당 국가 정부에만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기술 지원이 필요할 때도 해당 국가 담당자가 직접 승인해야만 원격 접속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시스템은 정반대였거든요. 미국 본사에서 언제든지 전 세계 모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보안상 필요하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고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김성현이 계속 설명했어요. 네오넷 AI의 철학은 고객의 데이터 주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신뢰 없이는 의미가 없다면서 신뢰야말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혹시 우리 회사 시스템이 설치된 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그때가 되면 연락해달라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 물어봤지만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나오면서 김성현이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하더군요. 기술자끼리는 국경이 없다고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김성현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어요. 객실에 들어가서 우리 회사 시스템 매뉴얼을 다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데이터 백업과 모니터링 부분에서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져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시스템은 모든 처리 데이터의 사본을 미국 서버로 전송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보안과 백업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고객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구조였어요. 그제야 김성현이 왜 그런 자신감을 보였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팀장 마이클에게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해 질문해봤습니다. 혹시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미국 서버 연동 사실을 고지했는지 물어봤더니 마이클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건 기술적 세부 사항이라서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고객은 결과만 알면 된다면서요. 그리고 이미 뒤에서 엄청난 로비를 해놨으니 결과는 정해졌다고 했죠. 그 순간 정말 불안해졌어요.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김성현의 명함을 다시 꺼내보면서 진짜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최종 계약 서명식이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는데 현지 언론사들까지 몰려와서 정말 성대한 분위기였습니다. 알 나히안 장관과 우리 회사 CEO 리처드 스미스가 나란히 앉아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이 생중계됐어요. 18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이었죠. 우리 팀은 모두 환호했지만 저는 속으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젯밤에 발견한 데이터 수집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서명식이 끝나고 기념 촬영을 할 때 우연히 한국 팀을 봤습니다. 김성현이 저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더군요. 그 표정이 묘했어요. 마치 이제 시작이라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팀장 마이클이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이제 6개월 안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면서 모든 팀원이 두바이에 상주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오후에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김성현의 명함을 다시 봤어요. 혹시 연락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경쟁사와 연락하는 건 부적절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한국팀과 마주쳤는데 그들이 체크아웃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현이 저를 보더니 다가와서 말하더군요. 내일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그런데 혹시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주저 말고 연락하라고 했어요. 정말 진심 어린 표정이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확신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김성현이 쓸쓸하게 웃으면서 답변했어요. 자신들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많은 시스템들을 봐왔다고 하더군요. 기술은 결국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돈만 보고 선택하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팀이 떠난 후 며칠 동안 본격적인 시스템 설치 준비가 시작됐어요. 두바이 외곽에 있는 대형 데이터 센터에서 작업을 했는데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서버룸 3개에 우리 장비들이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첫 주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하드웨어 설치도 예정보다 빨리 끝났고 초기 테스트에서도 문제가 없었어요. 마이클이 의기양양하게 말하더군요. 역시 우리 기술이 최고라면서 한국 애들이 뭘 걱정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네트워크 지연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거나 로그 파일에 이상한 기록들이 남는 정도였죠. 기술팀에서는 초기 설정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특히 로그를 자세히 분석해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시스템이 정기적으로 외부 서버와 통신을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IP 주소를 추적해보니 미국에 있는 우리 본사 서버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매뉴얼에 명시된 내용이었지만 아랍에미리트 정부에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처리하는 모든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미국 서버로 전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정보나 기밀정보는 아니었지만 데이터 처리 패턴이나 사용량 통계 같은 것들이었죠. 이것만으로도 아랍에미리트의 디지털 활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였어요. 제가 팀장 마이클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서 기술 지원과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더군요. 모든 고객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 절차라면서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 순간 김성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의미가 없다는 말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신뢰에 부응하는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김성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간단하게 안부만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바로 답장이 왔어요. 혹시 예상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냐고 물어보더군요.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김성현과의 메시지 교환 이후 며칠 동안은 오히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시스템 설치가 예정보다 2주나 빨리 완료됐고 초기 성능 테스트에서도 완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 관계자들이 데이터 센터를 방문했을 때 모든 게 원활하게 작동하는 걸 보고 정말 만족스러워했어요. 알 나히안 장관이 직접 와서 시스템을 둘러보면서 미국 기술의 우수성을 극찬하더군요. 속도도 빠르고 인터페이스도 직관적이라면서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팀은 완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마이클이 본사에 보고할 때도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 심지어 추가 계약 가능성까지 언급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서도 우리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안도했습니다. 그동안 김성현의 경고나 제가 발견한 데이터 전송 문제들이 기우였나 싶었거든요. 시스템이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하는데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지만 정식 운영을 시작한 지 일주일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되면 시스템 응답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는 현상이었어요. 몇 초 정도의 지연이라서 사용자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기술팀에서는 러시아워 때 트래픽이 몰려서 그런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지연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군요. 몇 초에서 십몇 초로 나중에는 1분까지 늘어났어요.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 직원들이 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할 때마다 한참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저는 로그를 자세히 분석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시스템이 느려지는 시간대에 미국 본사 서버와의 통신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보다 10배 이상 많은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암호화되어 있어서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팀장 마이클에게 보고했더니 그냥 정기 백업이라고 하더군요.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백업이라면 사용량이 적은 새벽 시간에 하는 게 상식인데 왜 하필 러시아어에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시스템 지연 현상이 점점 더 자주, 더 길게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날은 오전 내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아랍에미리트 정부 부처들에서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즉시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특히 심각했던 건 중앙은행 시스템이었습니다. 금융 거래 처리가 지연되면서 아랍에미리트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알 라시드 사이버 보안 담당 차관이 직접 데이터 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계약할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서 따지더군요. 6개월 안에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마이클이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초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이라면서 곧 안정화될 거라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알라시드는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혹시 우리 데이터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마이클이 그럴 리 없다고 부인했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자세히 시스템을 분석해봤어요. 네트워크 패킷을 하나하나 추적해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단순히 백업 데이터만 전송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정부 부처들의 실시간 업무 데이터까지 미국 서버로 전송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아니었지만 정부 업무 패턴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데이터 전송이 시스템 지연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려다 보니까 정작 아랍에미리트 사용자들의 업무 처리가 느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명백히 계약 위반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에는 이런 데이터 수집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즉시 김성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예상했던 문제가 발생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김성현의 답장은 빨랐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는 게 최선이라고.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신뢰를 잃기 전에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18조 원짜리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팀 회의에서 저는 용기를 내서 발언했어요. 시스템 지연의 근본 원인이 과도한 데이터 전송 때문이라고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솔직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그런 기술적 세부 사항을 고객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면서 성능 최적화 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데이터 전송과 시스템 성능 사이의 충돌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전 11시쯤 알-라시드 차관이 급히 데이터 센터로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알-라시드가 마이클에게 말하더군요. 아랍에미리트 국가사이버보안위원회에서 우리 시스템을 긴급 점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의심스러운 네트워크 활동이 탐지됐다면서 즉시 조사에 협조하라고 했어요. 마이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결국 숨길 수 없는 일이 터진 거였거든요. 아랍에미리트 보안팀이 가져온 장비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수석 보안관 알만수리가 실시간 데이터를 보더니 충격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알-라시드에게 뭔가 속삭이더군요. 두 사람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20분 후 알-라시드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아랍에미리트 정부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로 전송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미국에 있는 서버로 말이죠.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계약 위반이라고 하면서 즉시 설명을 요구했어요. 마이클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알-라시드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조사한 내용을 모두 설명해드리겠다고 하지만 먼저 한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하려면 외부 관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알-라시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 전문가 이야기가 나오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입찰에서 탈락한 한국 네오넷 AI팀이 데이터 보안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마이클이 제 팔을 잡아 끌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습니다. 경쟁사를 끌어들여서 우리 회사에 불리하게 만들 생각이냐고 화를 내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알-라시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랍에미리트의 데이터 안전이라고 회사 이익보다 국가 보안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알-라시드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면서 즉시 한국팀에 연락해보라고 했어요. 아랍에미리트 정부 차원에서 공식 요청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김성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니까 김성현이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24시간 내에 두바이로 출발할 수 있다고 긴급 상황이니 주말에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얼마 후 오후 김성현과 네오넷 AI 기술팀 3명이 두바이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바로 데이터 센터로 향했습니다. 알-라시드가 직접 마중 나왔는데 김성현을 보자마자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이렇게 빨리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더군요. 김성현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시스템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심각한 걸 감지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1시간 동안 꼼꼼히 분석한 후 김성현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단순히 백업 데이터만 전송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모든 디지털 활동 패턴, 의사결정 과정, 심지어 개별 공무원들의 업무 스타일까지 분석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김성현이 화면에 보여준 데이터 분석 결과는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어떤 부서가 언제 어떤 종류의 업무를 처리하는지, 어떤 관료가 어떤 성향의 결정을 내리는지까지 모든 게 파악 가능한 상태였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조직적인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알-라시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김성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미국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김성현의 답변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 정도 데이터면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경제 정책, 외교 정책, 심지어 군사 관련 의사결정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건 명백한 국가 기밀 유출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김성현이 추가 분석을 통해 발견한 건데 우리 시스템에 숨겨진 백도어가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 본사에서 언제든지 아랍에미리트 시스템에 원격 접속할 수 있는 비밀 통로가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도 7년간 이 회사에 있으면서 이런 건 전혀 몰랐거든요. 알-라시드가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가보안회의에 긴급 보고하겠다면서 이 사안을 최고 기밀로 분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김성현에게 부탁했어요. 이 백도어를 즉시 차단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김성현이 자신있게 답변했어요. 가능하다고 하지만 미국 측에서 즉시 알아차릴 거라고 경고했어요. 그래도 아랍에미리트의 보안이 우선이라면서 지금 당장 차단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김성현과 한국팀이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아랍에미리트의 안전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반면 우리 회사는 정반대였어요. 마이클이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이건 표준 절차라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성현의 팀이 밤새 작업해서 백도어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그리고 데이터 전송도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스템 성능이 극적으로 개선됐어요. 그동안 시스템이 느렸던 이유가 과도한 데이터 전송 때문이었다는 게 확실히 증명된 거였죠. 백도어가 차단된 다음날 아침, 정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 소집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CEO 리처드 스미스가 직접 참석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정말 큰일이 터진 거구나 싶었거든요. 화상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리처드 스미스가 나타났을 때 표정이 정말 험악했어요. 첫 마디부터 화가 나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두바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서 왜 시스템 모니터링이 갑자기 중단됐는지 설명하라고 했어요. 마이클이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발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에서 보안 감사를 실시했고 우리가 사전 고지 없이 데이터를 수집한 사실이 발각됐다고 솔직하게 보고했어요. 그리고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해 해당 기능들을 일시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처드 스미스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서 모든 고객사에 적용하는 표준 기능이라고 하더군요. 기술 지원과 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면서 아랍에미리트 측을 설득해서 다시 활성화시키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리처드 스미스가 계속 말하더군요. 이 프로젝트는 18조 원짜리 계약이라고 회사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정상화시키라고 압박했어요. 심지어 아랍에미리트 정부 고위층에 로비를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회사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곳이었다니 7년간 제가 믿고 따라온 회사가 이런 조직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마이케이 저에게 따로 말하더군요. 앞으로는 회사 방침에 따라 행동하라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경고했어요. 특히 한국 팀과의 접촉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회사의 지시를 따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침묵할 수도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혼자 호텔방에서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2년 전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단순히 기술적 필요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생각나면서 정말 후회됐습니다. 왜 그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 그때도 지금 같은 상황이었을 텐데 저는 회사 방침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랐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김성현과 한국팀을 보면서
진정한 기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들은 이익보다 신뢰를, 돈보다 원칙을 중시했어요. 그게 진짜 프로페셔널의 자세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녁에 김성현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한국으로 돌아간다면서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만나자고 답장했어요. 회사 지시를 어기는 일이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김성현과 만났을 때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 미국 본사에서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라고, 회사 충성심과 개인 양심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어요. 김성현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10년 전에 대기업에서 일할 때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고객을 속이는 일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거부했다가 좌천당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다면서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지금의 네오넷 AI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갈림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한쪽은 회사에 충성하면서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고, 다른 쪽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감수해야 하는 길이었어요. 김성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도구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인지 판단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뢰야말로 기술자가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회사를 배신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고 제 경력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가치를 위해 희생해야 할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가 할 일은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모든 진실을 알리는 거였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숨겨온 사실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양심에는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알라시드 차관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차관이 오전 10시에 만나자고 하더군요. 정부 청사에서 말이에요. 저는 마이클에게 개인적인 용무로 외출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정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알라시드 차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아줬습니다. 어젯밤 긴급 국가보안회의가 있었다면서 우리 시스템 문제가 최고 위급까지 보고됐다고 하더군요. 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회사가 다른 나라에서 실행한 유사한 프로젝트들의 데이터였어요. 밤새 회사 내부 자료를 뒤져서 찾아낸 것들이었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증거들이었어요. 알 라시드 차관이 자료를 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라면서 아랍에미리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물어봤어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알려주는 거냐고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양심 때문이라고. 기술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도구여야 하는데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알 라시드 차관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말하더군요. 에단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자라고. 아랍에미리트는 이런 사람들과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된다면서 회사에서 보복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정부 청사를 나오는데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마이클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어디 있냐면서 당장 데이터 센터로 오라고 하더군요. 목소리가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아마 제가 정부와 접촉한 사실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데이터 센터에 도착하니까 마이클뿐만 아니라 미국 본사에서 급파된 위기관리팀까지 와 있었습니다. 팀장 스티브 존슨이 저를 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회사 기밀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가 있다면서 즉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고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기밀 누설이 아니라 정당한 내부 고발이라고. 회사가 고객을 속이고 있는 상황에서 침묵하는 게 더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스티브 존슨이 비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그런 식으로 회사를 배신하면 업계에서 매장당할 거라고. 다시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할 거라고 협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랍에미리트 현지 언론 중 하나인 걸프 뉴스에서 특종 기사를 냈는데 미국 기업이 아랍에미리트 정부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구체적인 회사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수준이었죠. 기사가 나간 지 몇 시간 만에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어요.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데이터 주권이 트렌드에 올라왔고 아랍에미리트 네티즌들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아랍에미리트를 무시했다면서 강력히 규탄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페이스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청년들을 중심으로 돈보다 신뢰라는 캠페인이 자발적으로 시작됐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기업과는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다른 아랍 국가 네티즌들까지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더 극적인 게시물들이 올라왔어요. 아랍에미리트 국기와 함께 디지털 독립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들이 퍼져나갔고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동영상들도 화제가 됐어요. 특히 한 대학생이 만든 영상이 인상적이었는데 기술은 신뢰 위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 기업에 대한 언급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어떤 네티즌이 며칠 전 아랍에미리트 정부를 도와준 한국 기업의 이야기를 올린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한국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줬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한국 기업의 정직함과 투명성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저녁 뉴스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방송에서는 신중한 톤으로 보도했지만 민영 방송들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외국 기업의 데이터 수집 문제를 집중 조명하면서 국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 방송에서는 전문가 패널 토론을 열었는데 패널들이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 기술 도입할 때 가격만 보지 말고 신뢰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장기적으로 보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일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했어요. 다음날 아침 아랍어 신문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알바얀 신문에서는 일면 톱기사로 다뤘고 알-이티하드도 사설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어요.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랍에미리트가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들이었죠. 국제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로이터와 블룸버그에서 관련 기사를 냈고 중동 지역의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분석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기업의 다른 접근 방식이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여론의 변화를 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제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뢰야말로 기술 협력의 기본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겁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지 3일째 알-나히안 장관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어요. 아랍에미리트 정부 차원에서 비공개 기술 평가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양쪽 기업 모두 참석해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하더군요. 시간은 이틀 후 오후 2시, 장소는 대통령궁 내 보안회의실이었어요. 대통령궁에서 회의라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과 본사에서 온 위기관리팀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스티브 존슨이 계속 본사와 화상회의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게 들렸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회사에서 배제된 상태라서 공식적인 회의 준비에는 참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알-라시드 차관에게서 별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기술적 증인으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정부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기술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제가 가장 적절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더군요. 회의 전날 밤
김성현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회의에서 중요한 발표를 할 예정이라면서 정말 놀라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지만 자신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제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용기 있게 진실을 밝혀준 덕분에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할 기회를 얻었다고 하더군요. 회의 당일 대통령궁에 도착했을 때 정말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보안 검색도 평소보다 훨씬 까다로웠고 회의실 입구에는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아랍에미리트 정부 고위 관료 15명이 앉아 있었어요. 알 나히안 장관을 비롯해 국가보안회의 핵심 멤버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미국 팀은 오른쪽에, 한국 팀은 왼쪽에 자리했는데 저는 중앙 테이블에 앉았어요. 기술 증인 자격이었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 알 나히안 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하면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양쪽 기업에 각각 30분씩 발표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테크노웨이브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스티브 존슨이 나서서 해명에 들어갔는데 정말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기술 지원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면서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어요. 앞으로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알-라시드 차관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미국 본사에 저장된 아랍에미리트 정부 정보를 모두 삭제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스티브 존슨이 당황하면서 대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본사 승인이 필요하다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 답변을 듣고 회의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아랍에미리트 관료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 김성현이 일어나서 한국 팀의 발표를 시작했어요. 첫 마디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데이터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언했어요. 모든 데이터는 아랍에미리트 국경 내에서만 처리되고 저장되어야 하며 외부로의 전송은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명시적 승인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제안을 꺼냈어요. 네오넷 AI가 아랍에미리트 전용 데이터 센터를 두바이에 직접 건설하겠다는 거였어요. 한국 본사와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시설로 말이죠. 모든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아랍에미리트 정부 소유로 이전하고 운영권도 완전히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 지원만 제공하는 역할로 제안하겠다는 거였어요. 알 나히안 장관이 눈을 반짝이며 질문했습니다. 그런 조건이면 수익성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김성현의 답변이 더 놀라웠습니다. 단기적 수익보다는 장기적 신뢰가 더 중요하다면서 아랍에미리트와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심지어 향후 5년간 기술 업데이트와 보안 패치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김성현이 USB 하나를 꺼내더니 말하더군요. 지난주 네오넷 AI가 긴급 개발한 데이터 복구 툴이라고. 테크노웨이브 시스템에서 미국으로 전송된 모든 아랍에미리트 데이터를 추적해서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물론 미국 측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완전한 삭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어요. 한국팀이 경쟁사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려 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알-라시드 차관이 감탄하면서 말하더군요. 이런 게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이라고. 자신의 이익보다 고객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자세가 감동적이라고 했어요. 제가 증인 자격으로 기술적 분석을 발표할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제시했어요. 보안성, 투명성, 장기적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한국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주권 보장 측면에서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났다고 강조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스티브 존슨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하더군요. 회사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제게 다가온 건 알-라시드 차관이었어요. 그분이 제게 말하더군요. 아랍에미리트 정부에서 애당 같은 정직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혹시 관심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비밀평가 회의가 끝난 지 사흘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3월 18일 새벽 4시경 두바이 지역에 50년 만에 최악의 사막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자다가 엄청난 바람 소리에 깨어났어요. 창밖을 보니 모래바람이 마치 벽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10m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오전 7시경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데이터센터 관리팀장 알 마크툼이었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데이터센터로 즉시 와달라고 하더군요. 외부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비상 발전기로 운영 중인데 일부 서버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폭풍 때문에 차량 운행이 금지된 상황이었지만 아랍에미리트 정부에서 특별 허가를 내줘서 간신히 데이터 센터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도착해보니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서버실 3개 중 2개에서 냉각 시스템이 고장났고 일부 장비들이 과열로 셧다운된 상태였어요. 가장 심각한 건 우리 테크노웨이브 시스템이 설치된 어동 서버실이었습니다. 메인 서버 10대 중 7대가 완전히 다운됐고 나머지 3대도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더 큰 문제는 백업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시스템을 급하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백업 설정에 오류가 생긴 것 같았어요. 마이클과 기술팀이 응급 복구 작업을 시작했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복구를 시도할 때마다 새로운 오류가 발생했고 어떤 서버는 아예 부팅조차 되지 않았어요. 스티브 존슨이 본사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부품 조달까지 최소 일주일은 걸린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 되어서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핵심 업무 시스템들이 마비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중앙은행의 결제 시스템이 먼저 다운됐고 이어서 각 부처의 행정 시스템들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심각했던 건 공항 관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의 항공편 관리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서 수십 편의 항공기가 대기 상태에 빠졌어요. 알 라시드 차관이 데이터 센터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즉시 복구 방안을 제시하라고 다그쳤어요. 국가기관 시설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당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 3시경 김성현이 한국 기술팀 5명과 함께 데이터 센터에 나타난 겁니다. 폭풍 경보로 항공편이 모두 취소된 상황에서 어떻게 온 건지 물어봤더니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서 육로로 왔다고 하더군요. 16시간 논스톱으로 달려온 거였어요. 김성현이 현장을 둘러본 후 알라시드 차관에게 말하더군요. 24시간 안에 모든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기존 미국 장비 일부를 한국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어요. 임시 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알 라시드 차관이 즉시 승인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봐야 한다면서 필요한 모든 권한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팀이 가져온 휴대용 서버들과 네트워크 장비들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사막 폭풍까지 예상하고 준비해온 게 아니라 평소에 항상 이런 비상 장비들을 준비해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김성현이 설명하더군요. 고객의 위기가 곧 자신들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언제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복구 작업이 시작되자 두 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미국 팀은 여전히 문제 원인 파악에 급급했던 반면 한국 팀은 이미 해결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어요. 한국 팀의 작업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팀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분담해서 진행했고 의사소통도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특히 이상훈 수석 엔지니어의 리더십이 돋보였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답게 침착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밤 10시쯤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중앙은행 시스템이 정상화된 거였어요. 한국팀이 임시로 설치한 백업 서버를 통해 핵심 기능들이 복구됐습니다. 알 마크툼 데이터 센터 팀장이 정말 감격해하면서 말하더군요. 이렇게 빠른 복구는 처음 본다고 한국팀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자정이 넘어서는 공항 관제 시스템도 안정화됐습니다. 대기 중이던 항공편들이 하나둘 이착륙을 시작했어요. 두바이 국제공항 관제소에서 감사 인사가 전해졌습니다. 승객들과 항공사들이 얼마나 안도하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새벽 4시경 마침내 모든 정부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이 약속한 24시간보다
24시간이나 빨리 완료한 거였어요. 그것도 기존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빠른 성능으로 말이죠. 알 라시드 차관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김성현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구원자가 나타났다면서 이런 파트너십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이라고 했어요. 반면 우리 미국 팀은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24시간 동안 한 게 거의 없었거든요. 마이클과 스티브 존슨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어요. 사막 폭풍 복구 작업이 완료된 다음 날 오전 알 나히안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 장소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청사 대회의실이었어요. 현지 언론뿐만 아니라 국제 언론들까지 몰려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발표가 나올지 예상은 됐지만 실제로 들으면 또 다른 감정일 것 같았거든요. 마이클과 스티브 존슨은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어젯밤 복구 작업에서 보여준 처참한 모습 때문에 자신감이 완전히 꺾인 상태였어요. 오히려 김성현과 한국팀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알 나히안 장관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어요. 첫 마디부터 중요한 발표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관이 말하더군요.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기술 파트너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테크노웨이브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네오넷 AI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알 나히안 장관의 답변이 더 놀라웠어요. 테크노웨이브 측에서 데이터 무단 수집이라는 계약 위반을 먼저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아랍에미리트에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한국 기업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장관이 어젯밤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16시간을 달려와서 24시간 만에 모든 시스템을 복구한 한국팀의 헌신적인 모습이 결정적이었다고 했어요. 이런 파트너십이야말로 아랍에미리트가 원하는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성현이 별도 인터뷰를 가졌어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큰 계약을 따낸 소감이 어떠냐고요. 김성현의 답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계약을 따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와 진정한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돈보다 신뢰가 더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김성현과 한국팀을 위한 작은 축하 모임이 있었습니다. 알 라시드 차관이 직접 참석해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특히 저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용기 있게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김성현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에단 덕분에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네오넷 AI에서 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프로젝트를 총괄할 현지 책임자가 필요한데 저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신뢰받는 기업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김성현이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해줬습니다. 연봉은 기존보다 50% 인상해주고 두바이에 설립될 네오넷 AI 중동지사의 부사장직을 맡겨주겠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진정한 기술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며칠간 신중히 고민한 후 결정을 내렸어요. 네오넷 AI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테크노웨이브에 사표를 제출하는 순간 정말 후련했어요. 7년간의 회사 생활을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스티브 존슨이 마지막까지 협박을 했어요.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면서 다시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진정한 기술자로서의 길을 선택한 거였으니까요. 새로운 계약 체결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알 나히안 장관과 김성현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그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계약 조건도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기존 18조 5천억 원에서 15조 원으로 줄였는데도 한국 측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5년간 무상 기술 지원, 현지 인재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완전한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조건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데이터 센터 소유권 이전 조항이었어요. 3년 후에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아랍에미리트 정부 완전 소유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컨설팅만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되는 거였어요. 이런 조건은 정말 전례가 없는 거였습니다. 알 라시드 차관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에단 같은 정직한 전문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지 일주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이 시작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보통신부 차관 알파이살이 직접 두바이로 날아와서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성공 사례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사우디도 동일한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했어요. 김성현이 데이터 주권 보장과 완전한 기술 이전을 약속하자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며칠 후에는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까지 연쇄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모든 국가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원했습니다. 특히 사막 폭풍 당시 한국팀이 보여준 신속한 대응력이 화제가 됐다면서 그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찾고 있었다고 했어요. 한 달 만에 걸프협력회의 6개국 모두에서 공식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속도는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국제 언론들도 한국의 중동 진출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미국 기업들이 신뢰성 부족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네오넷 AI가 중동 6개국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서명식이 두바이에서 열렸습니다. 걸프협력회의 6개국 정보통신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전례 없는 행사였어요. 알 나히안 장관이 축사에서 6개월 전 사막 폭풍의 밤을 회상하면서 그때 한국팀이 보여준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네오넷 AI 중동법인 초대 사장으로 임명됐고 아랍에미리트 정부로부터 공로 훈장도 받게 됐어요. 불과 6개월 전 실업 위기에 처했던 제가 이제는 한 지역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된 거였습니다. 사막 투어에서 김성현과 각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출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사우디의 젊은 엔지니어가 한국 기술을 배우면서 진정한 기술자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말했고, 오만의 여성 엔지니어도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문화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이집트와 요단에서도 협력 제안이 들어왔고 아프리카까지 확산되고 있었어요. 김성현이 앞으로 5년 안에 중동 전체에 한국식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네오넷 AI 중동 본부 사무실에서 6개국 국기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승자는 돈이 아닌 신뢰였다는 김성현의 말이 맞았다고요. 6개월 전 제가 내린 작은 용기 있는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정말 사막에서의 승리였습니다.